2008년보다 어쩌면 2026년의 경기 침체가 훨씬 더 무섭고 심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은 추세가 길기 때문에 추세 추종 투자법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IBK투자증권 박근영입니다. 8.15 가족 여러분. 최근에 경기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있고요. 금과 은 자산 등을 포함해서 이 실물 자산, 그리고 이제 원자재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 지나가고 있는 미국의 경기,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어떤 위치에 지금 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이분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테커스의 조규원 대표님을 모시고 금융위기, 그다음에 지금의 현재 경기 상황 이런 것들에 관련된 질문을 좀 더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08년과 2026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 대한 이슈들, 일부 위기가 있었던 데도 있고, 그죠? 그리고 최근에도 미국 시장도 이게 경기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 전방위적인 어떤 자산 가격, 그러니까 everything really, 주식도 그렇고, 원자재, 특히 금과 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왜 더 위험할까요? 네. 일단 우리가 올해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높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기 침체 이전에 나타났던 몇 가지 전조 시그널들을 생각할 때 장단기 금리 차라던가 실업률이라던가 오히려 금리 인하가 또 전조 증상인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100%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지만 경기 침체 전에 대부분 이런 시그널들이 울렸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실업률 올라가고 있고요. 금리 인하 진행되고 있고요.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됐다가 이제 다시 회복되면서 그 경기 침체 이전에 나타났던 그 전형적인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2026년은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진 그런 적색 경보가 울리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경기 침체가 그냥 안 오면 다행인 거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나리오에 하나를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2008년보다 어쩌면 2026년의 경기 침체가 훨씬 더 무섭고 심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전에 경기 침체 같은 걸 겪었을 때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위기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디플레이션형 위기에 가까웠잖아요. 아니면 디스인플레이션이든. 그게 물가가 하락하면서 현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뭔가 그때 그 큰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난 투자 안 해, 난 무서워서 난 투자 같은 거 잘 안 해 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가장 위너였는데, 2026년의 위기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2026년에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부채 위기이기 때문이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너무나도 부채가 많습니다. 근데 부채가 그냥 많은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기준으로는 한 38.4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경 원 정도의 이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채가 막 몇 천억이다 라고 하면은 와, 부채 진짜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를 넘어서 경이 되니까 그냥 숫자로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부채라는 게. 그리고 늘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부채 문제? 그거 또 어떻게든 넘어가겠지. 약간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2026년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첫 번째로 미국의 이제 부채 비율, 그러니까 단순히 부채 양이 많은 걸 넘어서 생산량 대비 부채가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를 평가하는 게 바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이제 의미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보다 지금 부채 수준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1년에 이자만으로 한 1,400조 원 정도를 지출할 만큼,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할 만큼 사실 부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국채를 더 이상 잘 안 사주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은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이 부채를 더욱더 뒤로 밀고 부채 문제를 더
계속 뒤로 밀어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줬기 때문이거든요. 국채에 대한 그 이자가 이제 물가보다 항상 높아지면서 충분한 보상을 줄 거라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보존될 거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위기의 순간 달러는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어요. 하지만 달러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신뢰, 뭐 베네수엘라 사태를 봐도 알 수 있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도 안 할 뿐더러 달러를 무기화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무기처럼 그 공격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더 이상 달러에 대한 신뢰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의 가치도 너무나도 이 부채 문제도 심각하지, 거기다 달러는 이제 너무나도 많이 발행되고 있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볼 때 더 이상 중앙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안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안 사고 있고, 안 사는 걸 넘어서 가장 많이 보유했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를 보유했는데 지금은 7천억 달러 정도로 줄였으니까 거의 절반 수준을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3월의 경우에 3분기에 이제 한 620조 원 규모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를 일본 투자자들이 했었던 것처럼 가장 우방국인 국가들도, 그리고 이제 적대국이나 아니면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도 안 사거나 혹은 팔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 봐야 됩니다. 즉 이제 미국은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 임계점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많은 분들은 뭐 세금 올리는 거 아니야? 뭐 그냥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4가지겠네요.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출도 줄이고, 뭐 국방비도 줄이고, 복지도 줄이고, 이렇게 다 긴축을 해서 그 지출을 줄여가지고 부채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게 부채 규모가 이 정도로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그 국가가 이제 선진국일수록 사실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런 어떤 정책을 내면은 지지율이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도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지출 삭감 프로그램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2조 달러를 줄이겠다, 지출을 2조 달러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오히려 재정 적자가 더 늘고, 그냥 그 프로젝트가 망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더 이상 미국은 긴축을 하는 방향은 어렵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세수가 지출보다 많아야, 그리고 많은 그 세수로 이제 빚을 갚아야 이 부채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지출을 못 줄이면 그럼 세수를 올리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할 때 세금을 올리는 것도 똑같은 반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법인세라던가 부자증세 같은 걸 올리게 되면 그런 부자들이 이제 그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어차피 38조라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말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수를 올리는 방법은 되게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엔 긴축도 안 되고 세수를 올리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부가세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오고, 즉 세금이 더 많이 거친다라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경제학에서는 이제 소리 없는 세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는 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세금을 더 낸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에 얹어서 인플레이션이 늘어난다라는 건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일수록 부채에 대한 가치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물 하나가 1,000원이었는데 이제는 이 물 하나가 10,000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전의 10,000원과 지금의 10,000원은 가치가 다르겠죠. 그러면 옛날에 10,000원의 빚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지금 그 빚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 대부분 거의 지난 150년 동안 있었던 그런 국가들 중 대부분이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식으로 그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부채의 가치를 활활 태우는 방식으로 한 3, 40년 동안 태워서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미국도 1930년부터 1970년까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부채를 계속 활활 태웠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간다. 이 선택지밖에 없다라고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주기적으로 그리고 약간 스티키하게 계속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위기라고 했을 때 현금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짱이지만 이번의 위기는 어쩌면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그런 위기의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2026년의 위기는 뭐 현금을 어느 정도는 또 보유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너무 현금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경제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예, 뭐 국제은행 감독기구 같은 경우는 바젤 3 기준점을 가지고 시작될 텐데 이 규정에서 금이 이제 티어 1으로 이제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금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금을 보유한다라는 것 자체가 티어 3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젤이라고 하는 그 기준상에서 그런 은행들이나 투자기관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안전자산을 보유해야만 하는 그런 규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금은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지는 않다 보니까 달러를, 그러니까 약간 그 어거지로라도 달러를 보유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달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의 가치가 올해보단 내년보다 내후년이, 그러니까 길게 보고 한 5년, 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보다 5년, 10년 뒤에 달러 가치가 훨씬 더 낮을 거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데, 근데 바젤의 규정상 어쩔 수 없이 달러와 미국 국채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금이 티어 1 자산으로 승격되게 되면 더 이상 달러를 보유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젤 3 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금에 대한 수요도 실제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집중해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금이 티어 1 자산으로 승격했는데 그게 그냥 금은 아니에요. 실물, 그것도 은행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실물 금만을 티어 1 자산으로 승격시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ETF가 됐던 뭐 선물 거래가 됐던 흔히 뭐 이제 금융 상품으로 쉽게 투자하는 그런 금을 종이금이라고 합니다. 계약 형태의 금인데, 이런 계약 형태의 금은 실물 금보다 한 138배 정도 많은 양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실물로 주세요라고 하면 실제로는 138명 중에 한 명밖에 못 받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금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실물로 사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 기관들도 그 티어 1 자산으로 평가받는 실물 금을 직접 보유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는 이만한 그 금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물은 사실 이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실물 중에 대부분을 중앙은행과 그 다음에 투자 기관들이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의 양은 정말 급격하게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예전이랑 똑같은 수요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똑같은 수요가 나타났더라도 유통되는 그 금의 양이 너무나도 적으니까 금 가격이 원래 3%가 올랐어야 될 게 30%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게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바젤 3에서 이제 금이 티어 1 자산으로 승격되는 건 앞으로 금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금에 대한 상승률이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행이 결국은 실물금을 이제 자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개인들이 선물 ETF를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선물 같은 종이금 이런 것들을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만에 하나의 일이긴 한데, 사실은 지금만 따지더라도 종이 시장이 많이 불안한 건 맞아요. 실물이 담보가 되지 않는, 그 다음에 그게 레버리지로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로 실물이 필요한 순간이 왔다. 실물이 정말 이렇게 막 인도량이 막 뱅크럼처럼 금이든 은이든 뭐 그런 그런 이제 원자재들이 이제 실물 인도가 정말 빠르게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종이 계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에 이제 LME, 그러니까 런던 귀금속 거래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품 시장이죠. 여기서 이제 니켈 사태라는 게 있었거든요. 당시 중국에서 이제 가장 큰 니켈 공급 업체가 니켈 가격이 좀 높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리고 어차피 자기는 이제 채굴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공매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LME로 이동했어야 될 많은 그 니켈 공급이 막히게 되면서 니켈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른 그러니까 그 선물 계약을 맺었던 매수자들은 이거 뭔가 수상하다. 나는 실물로 받아야겠다. 실제로 뭐 산업용으로 그렇게 사놓은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요. 실물 인도를 요구하니까 실물 인도는 너무나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가격은 더 치솟고 이러다가 거의 한 반나절 만에 한 4배 이상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자 이제 실물 인도를 해줄 수 없었던 런던 금시장은 그냥 이전의 거래건들을 모두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4배 이상의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본주의에도 맞지 않는 자유시장에도 맞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거래소가 강제로 주문을 취소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사실 ETF가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우리 원유 사태 때도 막 괴류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다시피 그렇게 사실 종이 시장에 되게 불안한 요소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금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런 리스크들이 막 정말 눈에 띄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 금거래소들마다 금의 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고 그냥 그런 리스크들을 생각할 때 마음 편하게 실물로 사는 게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없으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하나 다른 점은 이 은 시장은 확실히 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은 시장은 이제 아무래도 공급 부족 사태가 한 4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각 이제 금거래소들 뭐 예를 들면 런던 금시장이라던가 뉴욕 상품거래소라던가 상하이 금거래소 모두 은의 재고가 정말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상하이 금거래소는 거의 10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은의 공급 부족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정말 어떤 큰 이슈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불안감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은 투자를 한다면 더욱더 좀 부피가 있긴 하지만 실물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유가 좀 있으시면 금발찌 하나씩 사서 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금과 은이 뭐 이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의 어떤 비율이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금이 100이라는 가격을 받을 때 은이 적정한 가격의 어떤 비율 이런 것들 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금과 은은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사용됐고 가격 데이터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뭐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 이런 시기들 전부 다 이제 금에 대한 가격 데이터들을 쭉 볼 수가 있는데 쭉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금은 은 가격에 딱 10배 정도 비싼 게 적정 수준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의 양과 은의 양을 이제 비교해서 보면 한 10대 1 정도로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금은비가 10대 1 정도가 되는 게 적정한데 근데 지금은 한 50대 1에서 60대 1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평균치에 비해 은 가격이 거의 한 5분의 1이나 6분의 1 이상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뭐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은을 돈으로서 썼으니까 뭐 10대 1만큼의 은의 가치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은을 누구도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냐. 뭐 중앙은행들 중에 은을 외환보유고에 담아놓는 곳이 있냐 아니면 어떤 화폐 중에 은을 담보로 한 화폐가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은이 예전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50대 1이나 60대 1이 적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의 생각은 사실 좀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1970년 이후에도 그땐 근본이제도 끝났죠. 은은 원래도 돈으로서 안 썼지만 근본이제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비율이 1대 15까지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너무 강할 때는 이제 금도 돈으로 안 보는데 은은 더욱더 돈으로 볼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이 정도로 많이 벌어져서 심할 때는 막 100대 1까지 벌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그런 안전자산, 실물자산, 금이나 은이나 이런 이제 그 믿을 수 있는 자산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면 금도 오르지만 은에 대한 그동안의 가치평가가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는 역사가 여러 번 되풀이됐다는 걸 생각해보면 저는 금은비가 다시 10대 1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은은 어쩌면 뭐 앞으로도 금의 상승 사이클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은이 매력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에 더 얹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급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금은비까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은은 정말 매력 있는 자산이고 앞으로 훨씬 더 빛날 수 있는 자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도 사고 파는데 타이밍이 있다고 하는데요. 금 같은 경우에 이게 실물을 사실 사고 파는 타이밍이 뭘까 이게 고민이 되게 되고 좀 생소하거든요. 아니면 뭐 그냥 금을 사서 그냥 쭉 갖고 가든지 이럴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금을 사고 파는 타이밍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좀 간략하게 말씀 주시죠. 일단 금이 상승 사이클이 매우 길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막 주식이나 이제 뭐 다른 투자들처럼 막 코인 투자라든가 이런 것처럼 되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에요. 금 투자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렵게 투자하는 자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사이클인 시기에는 그냥 꾸준히 계속 모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승 사이클이고 앞으로 상승 사이클이 뭐 4, 5년 정도는 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승 사이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아가면 되는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상승 사이클이 언젠가 끝나긴 하거든요. 금이 그러니까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아니에요. 정말 초장기로 보면은 영원히 오르긴 하죠. 화폐가 계속 많이 풀리니까. 근데 그게 상승 사이클이 길고 하락 사이클도 또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시점이 되면 팔아야 되는데 그 매도 타이밍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오늘 다 설명드리고자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금은 추세가 길기 때문에 추세 추종 투자법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거든요. 흔히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보다 올해 금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구나 하고 계속 줍줍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금 가격이 싸다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었구나 하고 팔고 딱 요 정도만 해도 사실은 웬만해서 물론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어도 어깨 부근에서 팔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부터 한 1년이나 저는 1년 6개월 정도를 보는데 금이 추세가 워낙 길어서 한 1년 6개월 전의 가격을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분기에 한 번이든 확인하면서 지금이 여전히 높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라고 판단하고 매수하고 이제 반대로 바뀌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고점 부근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이 생각보다 고점에서 머무는 기간도 깁니다. 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까지 머물러 주기 때문에 막 되게 예민하고 긴급하게 막 고점에서 내가 안 팔면 손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상승 추세일 땐 계속 또 모아 가시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정도 사이클만 보고 하락 추세로 바뀔 때 전부 매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방송 중에 대표님께서 이번 금의 사이클은 한 2030년 정도까지는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또 팁도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도 판단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금과 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원자재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기에 대한 어떤 분석 그리고 금에 대한 사이클과 약간의 어떤 사고 파는 타이밍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금, 은과 관련된 투자 전문가이신 스테커스의 조규원 대표님 모시고 이야 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다음에도 한번 모시면 또 재밌는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생하셨습니다.